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종양혈액내과 이상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장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종양내과 학회에서 코스모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이 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이라든가 기본적인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은 그런 교육 영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각종 암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동영상을 준비하는 일환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 대장암, 직장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장암은 일단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항암 치료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직장암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루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게 조금 항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전이성 대장암에 대한 치료가 아마 오늘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장암의 보조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장암은 수술하고 나서 모든 암이 수술적으로 암을 거의 다 제거하고 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재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미세 잔존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전체 촬영을 해봤거나 아니면 수술 전 촬영에서 암이 뭐 대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면 침범된 정도가 조직 그 병리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뭐 몇 개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런 병기에 따라서 재발하는 확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암이 다 잘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통 암이 여기만 있으면 이쪽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해서 암이 다 제거되었다 라고 하지만, 뭐 간에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이 폐에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복막에 재발한다거나 뼈에 재발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병기에 따라서 뭐 10%, 20%, 30% 정도 이 확률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5%, 10% 정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를 우리가 권하고 있고요. 병기에 따라서 권하는 항암제가 좀 다르고 치료 기간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는 보통 4에서 6주 후에 보통 하게 되고요. 보통 항암 치료의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가 됩니다. 3개월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수술해서 현미경으로 2기, 3기에 해당될 경우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요. 주로는 3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 2기 중에서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현미경으로 이 점막을 이 전층을 침범했을 때를 우리가 T4라고 하는데, T4 정도 가 있거나 아니면 림프절 개수가 좀 조금밖에 절제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수술 당시에 이미 장 폐색이 있었거나 뭐 아니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혈관이나 임파선 침범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분화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아니면
장천공 같은 것이 동반되었을 경우를 2기 중에서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 걸친 항암 치료를 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까 일반적으로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요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전이성 항암 치료할 때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와 5FU라는 약제의 병합요법인 폴폭스를 2주 간격으로 12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 5FU라는 주사제를 먹는 알약으로 바꿔놓은 개발된 약이 있습니다. 그게 카페시타빈,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이고요. 요 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을 좀 조절을 해서 3주 간격으로 하게 되고 보통은 8번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법 뭐를 하든지 간에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폴폭스라는 요법은 2박 3일 동안 주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와 류코보론이라는 약제, 5FU라는 약제 일부를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주사로 주입을 한 다음에 5FU라는 약제를 이어서 2박 3일 동안 46시간 동안 연속으로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항암 포트라는 케모포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포트라는 거를 피부 아래에다가 심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바늘 꽂아 놨을 때 항암제가 새거나 혈관에 터져 가지고 새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줄기 때문에 2박 3일짜리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포트를 심어 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46시간짜리 주사는 그냥 이렇게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저절로 이 5FU라는 주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달고 갑니다. 그래서 2박 3일짜리 치료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걸 통해서 나머지 46시간 동안은 그냥 휴대용으로 주머니 속에 요런 아큐퓨저라고 하는데요. 요 주입기를 의약품 주입기를 그냥 휴대하면서 집에 가셔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5FU라는 약제를 먹는 약으로 바꿔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캡사이틴이라는 약제가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알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2주 동안 알약을 쓰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는 당일날 좀 횟수가 2주 간격이 아니고 3주 간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한 3분의 30% 정도 더 많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먹는 약과 함께 3주 간격으로 하게 될 경우의 장점은 주사제를 이렇게 달고 2박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하루의 외래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알약을 받아가서 2박 3일 동안 드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 한 번에 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패턴이 2주 간격으로 좀 나눠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령인 환자분에서는 2박 3일짜리 주사를 아까 폴폭스라고 얘기했던 주사를 조금 더 권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주사가 장점이 있겠죠. 3주에 한 번만 병원에 오시면 되니까 캡사이타빈 플러스 옥살리플라틴 K폭스라고 또는 젤록스라고 얘기하는 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당시에 주치의와 상담해서 두 가지 약제 중에 뭘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요법 중에 뭘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고 나시면 3기 또는 2기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에 폴폭스 또는 K폭스라는 보조 항암 치료를 6개월에 걸쳐서 12회 또는 8회로 시행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일부 저위험군에서는 3기 중에서도 저위험군 3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횟수를 좀 줄여서 6주기나 4주기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나와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직장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직장암은 특성상 이 근처에 수술이 골반뼈 아래쪽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 쪽으로 제거될 때 좀 장기들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좁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국소 재발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래서 수술 후에 이 근처에서 골반 내에서 재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하는 것이 수술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해봤더니 국소 재발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항암제와 동시에 쓸 경우에 재발률이 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는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병기에 따라서 이 근처에다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한 5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전에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먹는 항암제랑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먹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5주 동안 한다 그러면 거의 매일 하는데 주말은 보통 하지 않고요. 5일 하고 이틀 쉬는 그런 독성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먹는 항암제를 같이 쓰더라도 방사선 하시는 날만 드시도록 보통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외래에서 하다 보면 먹는 항암제를 방사선 하지 않더라도 매일 드시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항암제가 모자라게 처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은 이 골반 내의 재발을 우리가 국소 재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골반 내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동시에 한다.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전이성 대장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대장의 어느 부위, 뭐 직장에서 시작된 거일 수도 있고요. 요 부위가 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장 어느 부위에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된 암이 혈관을 타고 또는 임파선을 타고 배 안에 좀 넓은 부위에 바로 근처에 임파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허리 부위, 이 대동맥, 대정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심부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동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을 싸고 있는 막을 타고 전이가 되어 있는 복막 전이가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그때 지난 시간에 간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전이가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하고요.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 지난번에 다른 암과는 다르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완치 가능성에 있는 수술로 완치 가능성이 있는 전이가 있고 완치 가능성이 없는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완치 가능성이 없는 대장암의 경우에는 보통은 항암 치료를 주된 치료로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어떤 순서로 할 건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치 가능성이 낮은 간전이에 대해서 완치 가능성이 있는 간전이에 대해서는 따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완치 가능성이 낮은 전이성 대장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하면 항암 화학요법 약제를 뭐로 할 건가를 정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화학요법 약제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표적 치료제를 무엇을 병합할 건가. 지금 위에 얘기하는 항암 화학요법 약제는 주로는 폴필이라는 약제, 폴폭스라는 약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5FU라는 제제를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항암제로 섞어놓은 케이폭스라는 또는 젤록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 요법과 또는 케필이라고 얘기하는 젤릴리라고 얘기하는 이 요법의 주로는 이제 4가지 요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로 따지면 2가지 요법과 거의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폴필이라는 요법 또는 폴폭스라는 요법 중에 뭐가 더 환자한테 부작용 측면이나 더 적당할까 이거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에서도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 현재 개발되어 있는 표적 치료제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2가지 중에서 주로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 표적 치료제를 선택할 거냐 라는 것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화학요법이라는 약제와 표적 치료제를 병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법이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법들 중에 어떤 것을 1차 약제로 우선해서 쓸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A라는 약제를 쓰면 다시 B라는 약제로 넘어갈 건지, 2차 약제로는 뭐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에 대한 선택이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에서는 가장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약제를 종류를 중에 2가지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를 어떤 순서로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게 대장암 항암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삐라프 억제제라든가 면역 관문 치료제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약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런 아래쪽 제제에 대해서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의 요법을 어떻게 순서로 사용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암 화학요법의 선택은 벌써 한 20년 정도의 경험이 쌓여 있고요. 독성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르노테칸이라는 약제를 선택할 거냐, 같이 쓰는 5FU는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2가지 약제 중에 뭐 예를 들면 당뇨 환자라든가 신경통이 좀 원래 있었던 환자라든가 아니면 원래 장에 문제가 좀 있는 환자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독성의 패턴이 조금 더
위험 요소가 있는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신경 독성이 좀 더 우려되는 환자에서는 폴피라는 약제를 조금 더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위장 장애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이제 폴폭스라는 약제를 조금 더 우선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주치의가 조금 더 선호하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두 가지 약제 중에 한 가지 요법을 먼저 정하고요. 표적 치료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이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내고 거기에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비투스라고 얘기하는 세툭시맙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게 길기 때문에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점막은 모두가 다 상피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고 있는 세포라는 거죠. 상피, 맨 위층에 있는 피막세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막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상피세포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피세포가 암으로 바뀐 거니까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자극을 하면 암이 좀 더 빨리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를 해서 하면 암세포의 성격이 좀 더 빨리 자라는 성격이 좀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대장암 중에 상당 부분 한 40%에 해당되는 대장암이 이 억제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장암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상피세포가 암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요것을 억제하는 게 도움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부에서 요게 작동하는 어떤 기전, DNA까지 전달되는 이런 신경 전달 체계 중에 어떤 아래쪽에 추가적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제가 효과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제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밝혀져 있어서 요 아래쪽 신호 전달 체계에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 아래쪽에 돌연변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약을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이상 중에서 KRAS 또는 NRAS 유전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유전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열의 약제는 지금 아바스틴,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제와 그 다음에 사이람자, 라무시무맙이라는 약제 또는 아플리버셉트, 잘트랩이라는 약제가 또 표적 치료제 중에 중요한 약제인데요. 이 세 가지 약제의 기전은 전부 다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신생혈관 억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억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암이 커지려면 혈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영양물질을 전달받지 못하면 암이 커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암은 사실은 이런 신생혈관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런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면 암이 성장이 저해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것을 발현을 하면 주위의 혈관을 자극해서 이쪽으로 암세포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신생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어떤 약제가 있다면 새로운 신생혈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암세포의 성장이 저해되겠다.
라는 관점의 치료제고요. 그런 약제 중에 가장 먼저 개발된 약이 이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제가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온베부지라는 약이 같이 개발돼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요 약제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와 붙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혈관에 이 성장인자가 여기 붙어서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자극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마 이런 기존의 약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주위의 신생혈관, 이 주위의 혈관들에 아마도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의 수용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용체인데요.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가 들어붙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약제가 개발된 게 있고, 그게 이제 사이람자라는 약인데요. 이것도 대장암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의 효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암에서는 허가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가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제라면 그런 유사한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들러붙을 수 있게 한 어떤 이 혈관 내 용해성 물질, 단백질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항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도록 만든 항체 치료제가 있고요. 이게 잘트랩이라는 약제고, 지금 현재는 폴폭스 베바시주맙이라는 치료를 하고 실패한 경우에 폴피리 잘트랩이 2차 치료제로 허가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장암 환자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주위의 혈관에 작동하는 것을 좀 억제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음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약제는 개념적으로 똑같은 약이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 상품명으로는 아바스틴 온베부지라는 약, 그 다음에 아플리버셉트라는 약, 상품명으로 잘트랩이라는 약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장암에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라고 어비툭스라는 약을 쓸 거냐, 표적치료제로, 또는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을 쓸 거냐라는 게 표적치료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1차 치료제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의 아래쪽으로 신호전달 체계의 아래쪽 돌연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어비툭스라는 약을 쓴다고 했죠. 상피세포 성장인자 저해제를 쓴다고 했죠. 그게 없다는 의미가 이제 와일드 타입이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체크하는 게 KRAS 검사, NRAS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두 가지가 다 음성이 나올 경우를 우리가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표적치료제로 어비툭스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돌연변이가 그 아래 패스웨이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 KRAS 또는 NRAS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를 돌연변이 타입, 뮤턴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제를 일반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대장암의 항암제의 선택은
세포 독성 항암제의 선택, 표적 치료제의 선택으로 요약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라스 돌연변이가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비투스를 보통 선택하고요. 라스 돌연변이가 양성이 나와서 돌연변이 타입일 경우에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약주 중에서는 아바스틴, 온베부지라는 약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는 폴폭스 또는 젤록스 또는 폴피리, 이 두 가지 중에 이리노테칸 베이스의 약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옥살리플라틴 베이스의 약을 선택할 거냐를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를 먼저 선택을 했다. 그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환자의 부작용, 예상되는 부작용의 패턴,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돌연변이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약제로 만약에 폴폭스라는 약제와 또는 젤록스라는 약제와 거기에다가 신생혈관 억제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약제를 선택하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는 자연스럽게 폴피리 잘트랩 또는 폴피리 베바시주맙 둘 중에 한 가지를 보통은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1차 치료제로 폴피리 어비투스라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유전자 이상이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르노테칸 베이스의 항암제가 조금 더 환자한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폴피리 어비투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라면 2차 치료제는 자연스럽게 폴폭스 또는 젤록스에다가 신생혈관 억제제 아바스틴 또는 온베부지를 선택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차 치료제로 폴피리라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아바스틴이나 온베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면 2차 치료제는 자연스럽게 폴폭스에다가 아바스틴 온베부지, 아바스틴 또는 온베부지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1차 치료제로 만약에 폴폭스의 어비투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2차 치료제로는 자연스럽게 폴피리 아바스틴 또는 폴피리 온베부지 같은 개념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선택하는 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이성 대장암의 항암 치료제는 1차 치료제가 뭐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2차 치료제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1차 치료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대장암이라고 처음부터 판단했다면 항암제를 어떤 순서대로 쓰느냐가 이 대장암 환자의 기대 수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가 치료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가 전체 치료의 9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가 결국에는 이제 내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이제 전이성 대장암의 기대 수명은 보통은 한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이런 치료를 잘 사용할 경우에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20개월에서 24개월 되는 시점까지 보통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3차 치료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까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3차 치료제는 사실은 국내에 허가된 약은 이제 론서프, 스티바가 이런 약제가 이제 대표적인 약제고요. 만약에 1차 치료제로 폴피리 어비투스를 썼던 경우라면 또는 폴폭스 어비투스를 썼던 경우라면 3차 치료제로 이르노테칸 어비투스를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론서프, 스티바가 이런 걸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치료제에서 이미 캡사이탑인이라는 약을 1차, 2차 치료제에 쓴 경우도 있지만 아까 유사한 약이라고는 했지만 5FU로 폴폭스, 폴피리를 쓴 경우라면 캡사이탑인을 3차 치료제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네 가지 약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를 정하게 되고요. 요 두 가지 약제와 이 아래 약제는 중에 일부 어비투스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인 문제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캡사이탑인이라는 약제는 앞에 5FU 베이스의 치료만 한, 즉 폴폭스나 폴피리 치료만 한 경우에는 캡사이탑인이라는 약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여기 보면 그런 돌연변이가 없는 타입을 이제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고, 대부분은 이제 케이라스 돌연변이 또는 엔라스 돌연변이,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삐라프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삐라프 억제제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삐라프 억제제에 대해서 사실은 허가가 되어 있고요. 약제를 어떻게 쓰는 거가 계속 좀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삐라프 억제제도 치료의 옵션 중에 하나다. 물론 면역관문 억제제도 옵션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급여가 안 되고 앞에 이 두 가지의 치료가 워낙 또 상당 기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치료를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 부분은 뭐 이거 말고도 헐투 돌연변이가 있는 거에 대한 거라든가 엔트랙 돌연변이가 있는 거, 뭐 이런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약제가 지금 개발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가 안 되는 문제고 환자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대장암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1차 치료제로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어떻게 콤비해서 쓸 거냐, 병합해서 쓸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 1차 치료제가 정해지면 2차 치료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그런 치료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3차 치료제로 이런 급여가 안 되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그런 약제들이 좀 소개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당시에 급여가 됐는지 아니면 주치의와 부작용에 대해서 상의해 가면서 보통은 결정한다, 이렇게 비용과 부작용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신 항암 치료가 전이성 대장암에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치료 중에 장폐색이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 전이만 있었던 경우에 대단히 많이 줄어서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그랬는데 수술은 다 못하지만 일부 간을 비수술적 치료로 또 치료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중간중간 CT를 찍어서 반응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이런 고주파 열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반응 평가 이후에 아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아마 종양내과 의사 분들이 좋은 옵션을 중간중간에 권해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제 치료는 아까 크게 얘기했듯이 이 5FU 계열의 약제와 옥살리플라틴 계열의 약제, 이리노테칸 계열의 약제가 있습니다. 이 5FU 계열의 약제는 주로 구내염, 그 다음에 알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장염 이런 것들이 뭐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약제를 감량하는 그런 것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리노테칸이라는 약도 주로는 장과 관련된 부작용, 그 다음에 골수 기능, 면역 기능 저하와 관계된 부작용, 탈모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부작용의 정도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용량을 뭐 20% 감량 뭐 이런 것들이 권하는 그런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과 다니다 보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혈액 수치, 골수기능 저하가 수치가 얼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 주기마다 아마 체크를 하실 거고, 초반에는 아마 그런 두세 사이클에 걸쳐서 이런 부작용 패턴에 따라서 이 스케줄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용량을 감량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는 초반에는 사실은 과민 반응으로 열을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주 심한 부작용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몇 사이클 넘어가다 보면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조금 저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사이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 누적돼서 부작용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사이클 넘어가면서 보통 6사이클에서 10사이클 사이에 신경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나타나기 시작하면 용량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건가를 주치의와 상의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 세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비툭스라는 약제는 피부 발진과 설사가 가장 큰 부작용이고요. 드물긴 하지만 과민 반응, 약제 과민 반응, 모든 약제는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백제제는 특히 이 어비툭스라는 단백제제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는지 주의 깊은 반드시 종양내과 의사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제든 신생혈관 억제제는 장기적으로 뭐 단백뇨가 생긴다거나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뭐 혈전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위험도가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상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 어비툭스의 여드름양 발진이라는 피부 발진, 특이적인 발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진이 생길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또 감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 주로는 전신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암에 알고 싶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게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 채널에 보면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저희 대한종양내과학회가 항암 치료를 하시는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각 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셔서 각종 암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